요즘 들어 소화가 예전 같지 않고 조금만 과식해도 배가 부글거리는 경우가 많으시죠? 60대 이후에는 그 나이엔 소화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지라고 여기기 쉬운데, 만약 단순한 더부룩함을 넘어서 갑자기 체중이 줄고 등이 찌릿하거나 허리까지 아파온다면 꼭 췌장 건강을 떠올려 보시길 권해드려요. 특히 소화장애가 오래 지속되면서 옆구리나 등 쪽 통증이 일상적으로 따라다닌다면 단순히 위와 장 문제로 치부하기엔 위험할 수가 있고요. 췌장은 위와 대장, 뒤쪽, 등 가까운 곳에 숨어 있어서 이상이 생기면 등이나 허리 중간으로 통증이 퍼지는 특징이 있기 때문이에요. 췌장암은 다른 암에 비해서 발병률 자체는 아주 높지 않지만 한 번 암이 생기면 워낙 전이가 빠르고 발견 시기가 늦어지는 일이 흔해서 위험도가 높은 암으로 꼽히죠. 많은 분들이 허리 통증이 있으면 곧바로 허리 디스크인가 하고 정형외과부터 찾는 게 일반적이고, 소화불량이 있으면 속이 안 좋나 정도로 생각하고 소화제를 챙겨 드시곤 하죠. 그러나 60대 이상에서 특히 여성분들이 이전과는 달리 등 쪽 통증이 식사 직후에 심해지고 누우면 더 아프다거나 명치 부근 옆구리까지 묵직한 통증이 동반되면 혹시 췌장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닐까 하고 의심해 볼 필요성은 있어요. 췌장은 복부 깊숙이 자리 잡고 있어서 초음파나 내시경으로는 잘 확인하기 어려워요. 내시경은 위나 대장 내부만을 직접 관찰하기 마련이고, 초음파는 장내 가스나 내장 지방 때문에 췌장 부위가 가려지는 경우가 흔해요. 그래서 일반 건강검진을 받았는데도 췌장에 이상이 없대라는 말을 들은 뒤 한참 후에 암이 발견되는 사례도 많아요. 이 때문에 소화장애와 함께 허리나 등 통증이 동반되거나 특별히 한 일이 없는데 체중이 급격히 줄고 평소에 없던 당뇨가 생겼다면 단순 검사에서 이상 없음이 나오더라도 안심하지 마세요. 이전과 확실히 달라진 몸의 신호라면 재검이나 더 정밀한 영상을 통한 점검이 필요하죠. 체중 변화도 중요한 단서예요. 60대 이후에는 기초대사량이 줄어서 체중이 조금씩 늘거나 유지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런데 충분히 식사를 하는데도 이유 없이 2, 3개월 새에 4에서 5kg 이상 빠진다면 그냥 먹어도 살이 안 찌네 정도로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원인이 있는 건지 꼭 확인하셔야 돼요. 췌장암 환자분들 중에는 소화가 안 돼서 먹는 양이 줄지도 않았는데 체중이 저절로 빠지는 경험을 하신 분이 많아요. 이때 동반되는 증상이 소화불량이나 등, 허리 통증일 수가 있는데, 본인은 그저 위나 장 문제가 있다고만 여기기 쉬워요. 하지만 췌장에 암이 생기면 소화 효소가 분비가 제대로 잘 되지 않아 음식물 분해가 잘 안 되죠. 담관도 압박해서 담즙 흐름이 막히고 식사량이 그대여도 영양 흡수가 어려워져서 갑자기 체중이 감소할 수가 있어요. 대변 상태 변화 역시 췌장 이상을 의심할 만한 신호인데, 췌장은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등을 분해하는 효소를 만들어내죠. 특히 지방을 소화하는 역할이 크죠. 만약 이 기능이 저하되면 변이 기름지고 악취가 심해지고 심한 경우 물 위에 둥둥 뜨기도 해요. 대부분의 60대 이상 여성분들은 예민한 위장 트러블이 있으면 배탈인가 정도로 생각하겠지만, 기존 식단이 크게 바뀌지 않았는데도 갑자기 변이 기름지게 변한다면 한 번쯤 췌장 검사까지 고려해 볼 필요는 있죠. 또한 담관이 압박을 받아서 담즙이 제대로 흘러가지 못하면 변색이 심하게 옅어지거나 회색빛이 돌며 반대로 소변은 탁하거나 진한 색이 될 수가 있죠. 이런 변화가 감지되었는데도 장염이나 단순 소화불량증으로 여겨서 넘어가면 뒤늦게 심각한 병이 발견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하시는 게 좋아요. 췌장은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 등의 호르몬도 분비하죠. 따라서 췌장암이 진행되면 인슐린 분비가 불안정해지고 당뇨가 새로 생기거나 기존 당뇨 환자는 혈당 조절이 갑작스럽게 어려워지는 일이 생길 수가 있겠죠. 60대에 접어들어서 당뇨 진단을 처음 받았거나 기존 당뇨가 급속도로 악화된 분들 중에는 그 원인이 췌장 쪽 이상 때문인 사례도 있어요. 당뇨 수치가 갑자기 왜 이렇게 뛰지 싶을 때 별다른 이유가 없고 동시에 소화 문제나 체중 감소, 허리 통증까지 나타난다면 단순히 혈당 문제로만 치부하지 마시고 췌장암 가능성을 열어두신 채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죠. 그렇다면 왜 췌장암은 한 번 늦게 발견되면 예후가 그렇게 좋지 않을까요? 이유는 췌장의 위치와 구조 그리고 빠른 전이 속도 때문인데, 췌장은 간, 담관, 십이지장 등 여러 기관과 연결되어 있고 복부 깊숙한 곳을 지나는 큰 혈관과 림프절도 밀접하게 분포되어 있어요. 게다가 대부분의 초기 증상이 가벼운 소화 문제나 등 통증처럼 흔한 문제와 구분이 힘들다 보니 환자분들이 이상하다 싶을 때 이미 암이 커져 있거나 주변 장기로 전이가 진행된 상태인 경우도 많아요. 특히 60대 이상인 경우에는 다른 기저질환, 고혈압이나 심장질환, 당뇨 등을 같이 앓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서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도 쉽지 않고 수술 범위 역시 넓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췌장암을 진단받았을 때 늦게 발견된 환자분들의 5년 생존율이 매우 낮은 거예요. 다른 장기에 비해서 췌장암이 까다로운 또 다른 이유는 일반적으로 받는 건강검진만으로는 조기 진단이 어렵다는 점이죠. 복부 초음파나 위 내시경만으로는 췌장이 가려질 가능성이 높고, 종양 표지자 검사 CA19-9 등 결과가 정상이라고 해서
반드시 암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죠. 실제로 췌장암이 상당히 진행될 때까지 표지자가 별로 오르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60대 이후라면 허리 통증이나 소화불량 때문에 병원을 찾았어도 의사분 입장에서는 우선 흔한 질환, 디스크 위궤양, 역류성 식도염 등등부터 의심하기 마련인데, 이 과정에서 췌장 검사가 뒤로 밀려 암을 놓치는 사례도 생길 수가 있겠죠. 이 때문에 만약 가족 중에 췌장암 환자 있는 분이라면 더욱 신경을 쓰시는 편이 좋겠죠. 특히 가족 중 2명 이상이 췌장암을 앓은 병력이 있으면 유전적으로 위험도가 높을 수가 있으니 평소 복부 초음파만 하고 끝내지 말고 CT나 MRI 검사 같은 영상 검사를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시는 것을 권장드려요. 예를 들어서 60대 이후에 흡연이나 음주 습관이 계속되고 비만 상태가 겹치는 분들은 매년 혹은 6개월마다 번갈아 가면서 CT와 초음파를 실시해 혹은 염증 변화가 없는지 꼼꼼히 살피기도 하죠. 최근에는 유전자 검사를 통해 특정 졸염 변이가 있으면 검사 주기를 더 자주 잡는 식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추세죠. 췌장암 고위험군이 아니더라도 몸의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태도는 중요하죠. 흔하게 나타나는 소화불량이나 허리 통증이지만 예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지속된다면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예를 들어 식사를 마치면 통증이 극심해진다던가, 누우면 허리가 더 아파서 옆으로 웅크려야 좀 나아진다거나, 무슨 약을 먹어도 소화가 잘 안 되고 변이 기름지거나 살이 갑자기 빠지면서 혈당 수치까지 덩달아 오르는 경우라면 반드시 전문의를 찾아서 췌장 쪽도 검사할 수 있겠냐 물어보시기를 권해드려요. 의료진이 내시경도 하셨고 초음파도 보셨으니 괜찮으실 겁니다 라고 말하더라도 본인이 느끼는 증상이 사라지지가 않았다면 재검을 받아보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만약 검사 결과가 정상이라고 해도 계속된 이상 신호가 있다면 놓칠 수 있는 미세병변은 없는지 추가 촬영을 요청해보는 것이 조기 진단을 위한 방법이 될 수가 있겠죠. 췌장암을 예방하고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는 생활습관 관리도 필수적이죠. 특히 흡연, 과음, 비만은 췌장암 발생 위험을 높이므로 금연과 절주로 췌장을 혹사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되고, 담배 연기에 포함된 발암물질은 폐뿐 아니라 전신을 돌아다니면서 췌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과음은 반복적인 췌장염을 불러서 염증 상태가 장기화될 수 있겠죠. 비만은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 췌장의 과부하를 일으키므로 혈당 조절이 원활하지 않게 되면서 암 발생 위험이 올라갈 수가 있겠죠. 나이가 들면서 금연, 절주, 췌장 관리를 실천하기가 더 힘들 수 있지만 췌장암만큼은 되돌리기가 어려운 암이니 전문의들도 이 점을 반복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죠. 식습관 역시 중요하죠. 지방이나 당분이 많은 음식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그만큼 췌장이 열심히 소화 효소와 인슐린도 분비해야 되고 염증이나 돌연변이가 생길 가능성도 커지죠. 예를 들어 기름진 고기, 튀긴 음식, 달콤한 간식 등을 매일매일 섭취하면 췌장은 휴식 시간 없이 혹사당하게 되죠. 반면 채소류와 통곡류처럼 섬유질이 풍부한 식품은 소화와 흡수를 완만하게 만들어서 혈당이 갑작스럽게 치솟지 않도록 도와주고 그만큼 췌장 부담이 줄어들게 되죠. 과일 주스도 과일을 통째로 먹는 것과는 달리 섬유질이 제거돼서 당분이 빠르게 흡수되니 오히려 혈당이 급상승할 위험이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여기에 규칙적인 운동 습관을 곁들이면 대사 기능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되죠. 60대가 넘으면 근육량이 줄고 복부 지방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지만 가벼운 걷기라도 꾸준히 하면 체중과 혈당 조절이 한결 쉬워지겠죠. 인슐린 분비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췌장이 무리할 일이 훨씬 줄어들고 결국에는 췌장암 발생 위험들도 낮아지게 되겠죠. 만약 이미 만성 췌장염을 앓고 있거나 가족력이 있는데도 흡연이나 음주 습관을 끊지 못했다면 단순 건강검진만으로는 안심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지하셔야 돼요. 조금만 이상 징후가 보여도 CT나 MRI 등을 통해 췌장에 혹이 없는지, 염증이 더 심해지지 않았는지 주기적으로 확인을 해야 되는 게 좋겠죠. 종양 표지자 검사 수치가 정상이거나 초음파 결과에 문제가 없다고 해서 절대 방심하지 말고 증상 변화가 있으면 무조건 의사 선생님한테 알리고 추가 검사를 요청해 보세요. 췌장암은 크기가 작을 때는 찾기 어려워도 한번 자라기 시작하면 전이가 빠른 편이니 증상이 의심될 때는 검사를 건너뛰지 않는 게 최선이죠. 나이가 들면서 여건상 병원을 자주 찾기 어렵거나 몇 달 동안 허리 통증이나 소화불량이 지속돼도 원래 그러려니 하고 넘기기 쉬운 게 현실이죠. 하지만 60대 이상 여성분들은 폐경 후에 호르몬이 달라지면서 체중과 대사가 흔들리는 시기가 있고, 이때 생활 습관이 함께 무너지면서 췌장 부담이 더 커지기도 해요. 소화불량이나 허리 통증이 남들보다 좀 심해진 느낌이 든다면 디스크 탓인가 허리 근육 문제겠지 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한 번쯤은 내과나 소화기내과 진료를 받아보시는 편이 안전하죠. 실제로 오래 허리가 아팠는데 한참 뒤에 췌장암이 발견됐다 라는 사례가 그렇게 드물지는 않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몸속에서 보내는 작은 신호를 사소하게 넘기지 않는 습관인데, 변이 이상하게 기름지거나 색깔이 눈에 띄게 달라졌을 때 혹은 소변색이 짙어졌을 때 그저 가벼운 소화제나 민간요법에 의존하기보다는 혹시 췌장 문제인지 먼저 한번 떠올려
떠올려 보시길 바래요. 새로 발생한 당뇨나 갑자기 조절이 힘들어진 혈당도 마찬가지죠. 기존에 한 번도 당뇨를 앓지 않았던 분이 갑자기 당뇨 판정을 받았는데 아무리 식단을 조절해도 잘 안 된다면 만성염증이나 혹dem에 췌장세포가 손상된 건 아닌지 하고 의심하고 검사를 진행해보는 것도 좋겠죠. 정기 건강검진을 할 때에도 위 내시경과 복부 초음파에만 의존하지 말고 필요하다면 의사 선생님과 췌장을 좀 더 살펴봐야 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라고 말씀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특히 가족력이 있으면 검진 항목에 CT, MRI 같은 영상검사를 추가하는 편이 훨씬 더 안전하겠죠. 의료진 또한 췌장이 다른 소화기보다 진단이 까다롭다는 걸 알기 때문에 증상이 오래가거나 고위험군이라면 정밀검사를 제안을 해주시겠죠. 췌장암은 한 번 발병하면 예후가 좋지는 않지만 다행히 생활습관을 조절하고 위험 신호를 빨리 캐치해 조기 검진에 나서는 것만으로도 상당 부분 예방과 조기 발견이 가능하다고 해요. 금연이나 절주, 체중관리, 지방, 당분 과다 섭취나 규칙적인 운동, 그리고 작은 통증이나 소화 문제도 가벼이 넘기지 않는 세심함이야말로 췌장암으로 가는 길을 막아주는 기둥이 되죠. 60대 이후엔 다른 질환도 많아 신경 쓸 곳이 많지만 췌장은 침묵의 잠기라고 불릴 정도로 눈에 잘 띄지 않다가 갑자기 문제가 터질 수가 있으니 특별히 더 신경을 기울이는 게 좋겠죠. 조금만 관심을 두고 검사를 요청하면 생각보다 일찍 잡아낼 수 있는 병이기도 해요. 그러니 평소 본인이 먹는 식단과 본인의 몸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보시고 예전과 다르게 소화가 안 되고 허리가 계속 아프네 싶을 때 췌장에 혹시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요? 라고 묻는 것도 잊지 마세요. 몸이 보내는 경고음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작은 불편함을 크게 여기는 습관이 오히려 췌장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는 핵심 열쇠라는 사실도 꼭 기억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혈당 관리는 중년 이후의 건강을 위해 꼭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죠. 나이가 들면서 당뇨 걱정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혈당 조절이 중요한 이유 바로 당뇨병 예방과 관리 때문인데 중년이 지나면서 혈당이 쉽게 올라가는 경우가 많은데 젊었을 때는 먹고 싶은 음식 마음껏 먹었는데 지금은 당 수치가 올라갈까봐 걱정돼서 식사하는 걸 조심하게 되지는 않으세요? 사과식초가 이러한 혈당 관리를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미국 국립보건원에서는 이 사과초모식초의 효능에 대해 주목했는데 한 연구에 의하면 취침 전 30일 동안 꾸준하게 사과초모를 섭취했을 때 약 10%에서 20% 혈당이 감소한 것으로 발표했고 또 식사 전에 사과초모식초를 섭취하면 식후 혈당 상승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했어요. 연구 결과 8주 동안 매일 30ml 섭취했을 때 공복 혈당이 약 23% 정도 감소를 했고 당화혈 색소는 1.4% 정도 감소 효과가 있었다고 해요. 사과식초에는 이 아세트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아세트산이 혈당을 낮추는 데도 큰 도움을 된다고 해요. 식사를 할 때 사과식초를 함께 섭취하면 언제부턴가 TV나 유튜브에 식초가 몸에 좋다고 나오는 거 보신 적 많으실 거예요. 건강에 사과식초가 좋다고 에사비가 좋다고 하는데 이 에사비라고 많이 나오죠. 에사비는 애플 사이더 비니거를 줄인 말인데 에사비는 사실 이 쉽게 말해 일반 사과식초보다는 몸에 조금 더 건강한 사과식초예요. 한국말로는 사과초모식초라고도 하는데 사과초모식초가 건강에 좋은 식품으로 주목을 받고 있지만 정확히 어떤 식초인지 일반 사과식초와는 무엇이 다른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왜 이렇게 이 사과초모식초가 유행인지 또 몸에 어떤 유익한 작용을 하는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 사과초모식초는 사과를 발효시켜 만든 식초인데 보통 사과를 으깨서 효모와 함께 발효시키면 알코올이 생성돼요. 여기에 초산균을 더해주면 알코올이 초산으로 변하면서 우리가 아는 애플사이더 비니거 즉 사과초모식초가 만들어지죠. 인위적이지 않은 자연 발효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유익한 성분들이 풍부하게 남아있다고 하는데요. 이 사과식초는 사실 아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건강을 위해서 활용했다고 하는데 옛날부터 특히 소화 건강을 돕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 유용하다고 알려져 있죠. 현대에 들어서도 다양한 연구를 통해서 이 사과식초가 여러 가지 건강 효과가 밝혀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또 애용하는 건강식품이 되었는데 여기서 궁금한 게 그렇다면 일반 사과식초와 애플 사이더 비니거는 무엇이 다를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해 보일 수도 있지만 몇 가지 차이점이 있어요. 일반 사과식초와 사과초모식초의 차이점 바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차이점은 바로 제조 과정이 달라요. 사과 초모식초는 사과를 발효시켜서 만든 천연 발효식초인데 보통 마트에서 파는 사과식초와는 다르게 사과를 발효시킨 뒤 사과주가 되는 1차 발효를 거친 뒤에 식초가 되는 2차 발효 과정을 자연스럽게 거쳐서 몸에 좋은 영양 성분이 풍부해지게 만드는 거죠. 일반 사과식초는 정제된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초산균과 효소 같은 사과식초를 만들 때 자연스럽게 발생되는 유익한 성분들이 제거가 되고 깨끗하게 걸러져 나오게 되는데
사과 초모 식초는 자연 발효 형식으로 제조되고 걸러지지 않기 때문에 자연효소와 특히 마더라고 불리는 유익균 덩어리를 포함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차이점은 영양 성분에 있는데 사과 초모 식초는 인위적으로 거르지 않아서 그 안에는 유기산이나 폴리페놀, 미네랄 등이 굉장히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어요. 특히 이 마더라고도 불리는 초산은 건강에 많은 이점을 준다고 알려져 있죠. 세 번째 다른 점은 맛과 향에 있어요. 일반 사과 식초는 상대적으로 깔끔하고 강한 신맛을 갖고 있는데 애플 사이더 비니거는 자연스럽고 부드럽고 조금 더 깊은 풍미와 신맛을 갖고 있는 편이에요. 색깔도 정제된 사과 식초는 이 맑고 깨끗한 반면 사과 초모 식초는 색깔이 약하고 밑에 침전물이 있을 수가 있죠. 마트에서 사과 초모 식초를 구입하고 싶은데 일반 사과 식초와 어떻게 구분하는지 모르신다고요? 사과 초모 식초 확인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식초 코너에 보시면 다양한 식초들이 가득한데 사과 초모 식초라고 써있거나 영어로 애플 사이더 비니거라고 써있거나 영어로 초모를 뜻하는 마더라고 써있은 식초로 골라주시면 돼요. 그렇다면 이렇게 유익한 성분을 가지고 있는 사과 초모 식초가 건강에는 어떤 도움을 줄까요? 사과 초모 식초의 효능 알려드릴게요. 사과 초모 식초의 효능 첫 번째는 바로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어요. 혈당 관리는 중년 이후의 건강을 위해 꼭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죠. 나이가 들면서 당뇨 걱정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혈당 조절이 중요한 이유 바로 당뇨병 예방과 관리 때문인데 중년이 지나면서 혈당이 쉽게 올라가는 경우가 많은데 젊었을 때는 먹고 싶은 음식 마음껏 먹었는데 지금은 당 수치가 올라갈까 봐 걱정돼서 식사하는 걸 조심하게 되지는 않으세요? 사과 식초가 이러한 혈당 관리를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미국 국립보건원에서는 이 사과 초모 식초의 효능에 대해 주목했는데 한 연구에 의하면 취침 전 30일 동안 꾸준하게 사과 초모를 섭취했을 때 약 10%에서 20% 혈당이 감소한 것으로 발표했고 또 식사 전에 사과 초모 식초를 섭취하면 식후 혈당 상승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했어요. 연구 결과 8주 동안 매일 30ml 섭취했을 때 공복 혈당이 약 23% 정도 감소를 했고 당화혈 색소는 1.4% 정도 감소 효과가 있었다고 해요. 사과 식초에는 이 아세트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아세트산이 혈당을 낮추는데도 큰 도움을 된다고 해요. 식사를 할 때 사과 식초를 함께 섭취하면 음식물에서 당이 흡수되는 속도를 늦춰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막아주는 역할도 하고 음식이 소화되는 속도를 늦춰주고 탄수화물이 당으로 변하는 과정도 조절해주기 때문이에요. 특히 식후 혈당이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는데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사과 초모 식초는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해요. 인슐린 감수성이 높아진다는 것은 우리 몸이 인슐린은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인 거 아시죠? 이렇게 되면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커지는데 이는 당뇨병 예방뿐만 아니라 혈당이 높아 고민이신 분들, 이미 당뇨를 앓고 계신 분들에게도 좋은 소식이 아닐까 싶어요. 두 번째로 알아볼 효능은 바로 심혈관 건강인데 나이가 들면서 혈압이나 콜레스테롤 수치가 걱정이 되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동맥경화와 같은 심혈관 질환은 중년 이후에 특히 조심해야 할 건강 문제인데 사과초모 식초는 이러한 심혈관 건강을 관리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한다고 해요. 사과초모 식초가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많이 나와 있는데 사과초모 식초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이 혈관을 확장시켜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해요. 혈압이 높으면 심장에도 부담이 가고 혈관도 손상될 위험이 높아지는데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니 반가운 소식이죠. 또한 사과초모 식초의 초산 성분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하는 데도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 특히 LDL 콜레스테롤, 즉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줄여주고 HDL 콜레스테롤, 즉 좋은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해요. 나쁜 콜레스테롤이 많으면 혈관벽에 쌓여 동맥경화로 이어질 위험도 높고 사과초모 식초를 꾸준히 섭취하면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여줘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 줄이는데 도움이 되죠. 사과초모 식초는 또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는 폴리페놀 성분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는데 이 성분들이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매우 좋다니 심혈관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사과초모 식초를 식단에 자연스럽게 포함해 보시는 거 어떠세요?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효능은 바로 소화 개선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소화 기능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중년 이후에는 소화 기능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소화가 잘 안 되면 속이 더부룩하고 불편함을 느끼게 되죠. 사과초모 식초가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해요. 사과초모 식초에는 프로바이오틱스, 즉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프리바이오틱스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서 장내 환경을 개선하고 유해균 증식도 억제해주고 장내 환경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도 도움을 주죠. 유익균이 많아지면 장이 건강해지고 소화도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될 뿐만 아니라 위산 분비를 또 촉진하는 데도 도움을 준다고 해요. 위산이 부족하면 음식물이 제대로 소화되지 않고 위장에 오래 머물러 속이
속이 더부룩하거나 소화불량이 생길 수가 있는데 사과초모식초가 이를 돕는 역할을 해주는 거죠. 특히 기름진 음식을 먹은 후 더부룩함을 느끼신다면 음료로 대신에 사과초모식초를 물에 희석해서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네 번째, 사과초모식초의 놀라운 효능은 바로 체중 조절에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사과초모식초가 체중 조절에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해외에서는 이미 사과초모식초가 체중 조절에 큰 도움을 준다는 게 널리 알려져 있는데, 데이비드 베컴의 아내인 빅토리아 베컴이 아침마다 이 사과초모식초를 꾸준히 마셔왔다는 게 유명하죠.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사과초모식초가 체중 관리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먼저 알려드릴 건 사과식초의 식욕 억제 효과 때문인데, 기능성 식품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식사하기 전에 식초를 섭취하면 포만감을 자극해서 자연스럽게 식사량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고 발표했고, 사과식초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이 식욕을 조절하는 데도 도움을 주기 때문인데, 이 아세트산이 뇌에서 식욕을 조절하는 호르몬에 영향을 미쳐서 식사를 한 후에도 포만감을 오래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해요. 그래서 사과초모식초를 식사 전에 마시면 자연스럽게 식사량을 줄이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죠. 또한 이 아세트산은 체내에서 지방을 분해하고 지방 대사를 활발하게 만들어주는데, 지방을 에너지로 변화하는 과정이 원활해지면서 체지방이 줄어드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고,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억제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으니 유용하죠. 특히 식사 전에 애플 사이더 비니거를 섭취하면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주고 과식을 방지하는 데도 도움을 줘주니, 과식을 줄이면 자연스럽게 체중 관리가 쉬워지겠죠. 사과초모식초의 효능은 이것뿐이 아닌데요. 다섯 번째 효능은 바로 피로 개선 효과예요. 현대인들은 만성 피로에 시달리는 분들이 많은데, 푹 쉬기도 어렵고 또 충분히 쉰 것 같지만 몸은 여전히 찌뿌둥하고 피로가 쌓여서 힘든 날도 많죠. 이럴 때 사과초모식초가 피로 회복에 도움을 준다는 사실이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효능이에요. 우리가 피로를 느끼는 이유 중 하나는 우리 몸에 쌓인 젖산 때문인데, 사과식초에 들어있는 유기산과 아미노산이 이 젖산을 분해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또 미네랄, 비타민, 효소가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어서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하고 체내 에너지를 촉진시키는 데 도움을 줘요. 우리 몸에서 신진대사 촉진이 활발하게 되면 피로감을 덜어주는 효과를 볼 수 있고, 사과초모식초를 섭취할 때 대부분 물을 같이 마시게 되는데, 수분 섭취는 체내의 독소 제거와 해독작용을 좀 더 중요한 역할을 해주죠. 우리 몸에 독소를 제거하고 노폐물을 배출하고 기운을 차리는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죠. 우리 몸에 독소가 쌓이면 몸이 더 쉽게 피로해지고 기운이 빠지기 마련인데, 꾸준히 사과초모식초를 섭취하면 피로회복도 빨라지고 활력도 되찾을 수 있다고 하니 이제부터라도 꼭 챙겨 드셔야겠죠. 사과초모식초가 건강에 여러 가지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사실인데, 올바르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해요. 아무리 좋은 효능을 가진 제품이라도 섭취 방법에 따라 큰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잘 알고 섭취하는 것이 중요한데, 건강에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는 사과초모식초 드실 때 꼭 지켜야 되는 주의사항 바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사과초모식초를 드실 때는 주의할 점은 바로 치아 부식이에요. 식초는 산성이 강한 제품인데, 이 강한 산성분이 치아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건 아시잖아요. 몸에 너무 좋다고 자주 섭취하거나 농도가 진한 애플 사이더 비니거를 그대로 마시면 치아의 거표면층인 범랑질인 에나멜을 부식시킬 위험이 있어요. 건강하게 섭취하고 또 치아를 보호하려면 사과식초를 물에 희석해서 마시는 것이 좋아요. 사과식초의 권장량은 약 20ml에서 50ml 사이인데, 이게 약 티스푼으로 두세 스푼 정도 돼요. 물 한 컵에 티스푼으로 두세 스푼 넣어서 잘 섞어 드시면 되는데, 너무 과하게 농도가 진하면 안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혹시 처음 드시는 분들이라면 양을 줄여서 티스푼으로 한 스푼만 물에 섞어 드신 뒤 몸에 맞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될 수가 있겠죠. 또 섭취 후에는 바로 물로 입안을 헹구거나 빨대를 사용해 마시거나 30분 정도는 이가 닿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도 좋다는 것 알려드릴게요. 사과초모식초를 먹을 때 유의할 점 두 번째는 과도한 위산 분비예요. 사과식초는 위장이 약하거나 위산이 과하게 분비되는 사람들한테는 속쓰림 이나 위장 불편감을 일으킬 수가 있는데, 특히 위염이나 위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애플 사이더 비니거를 섭취하기 전에 의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죠. 사과식초의 산성이 위산 분비를 촉진하고 위장에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인데,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한테는 식초가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그 반대인 상황은 오히려 위에 부담을 주게 되죠. 이런 분들한테는 식전 섭취가 아닌 식후에 섭취하거나 식초를 물에 탈 때 많은 양의 물로 희석해서 마시는 방법, 그리고 소량씩 먼저 마셔보시고 본인한테 맞는지 확인한 후에 드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사과식초는 그 자체로도 효능이 매우 뛰어나지만, 물이 아닌 다른 음료와 함께 섭취하면 맛도 챙기면서 더욱더 효과적으로 건강을 챙길 수 있다는 거 들어보셨나요? 이 사과식초와 함께 드시면 더욱 좋은 음료를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레몬수예요. 레몬수는 잘 어울리는 조합 중 하나인데, 레몬수에 있는 비타민C는 면역력 강화에 좋은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여기에 사과 식초를 추가하면 식초의 유기산과 레몬의 항산화 성분이 시너지를 내서 우리 몸의 독소 배출을 돕고 소화 기능을 촉진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가 있겠죠. 만드는 법도 간단해요. 신선한 레몬을 반으로 잘라서 자른 레몬의 즙을 짜준 뒤 사과 초모 식초 1스푼에서 2스푼과 따뜻한 물, 미지근한 물을 섞어주면 끝인데, 조금 더 달달하게 맛있게 드시고 싶은 분들은 스테비아 같은 천연 감미료를 살짝 추가하면 더욱 상큼하고 건강하게 즐길 수가 있겠죠. 상큼하면서 소화에 도움을 주는 사과 식초 레몬수를 아침에 마시면 하루를 상쾌하게 시작할 수 있다니 꼭 한번 만들어 드셔보세요. 두 번째 사과 초모 식포와 궁합이 좋은 음료는 바로 꿀차예요. 꿀이 몸에 좋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꿀은 향균 작용과 에너지 보충에 좋은 천연재료인데, 사과 식초와 함께 먹으면 더욱 좋다는 거 아시나요? 꿀과 사과 식초는 각각 다양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는데, 특히 이 꿀과 사과 식초 모두 항산화 작용을 가지고 있어 체내 자유 라디칼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을 주고, 또한 향균 작용도 갖고 있어 면역력을 강화하는데 2배 효능을 낼 수가 있는 거죠. 피부 좋은 분들한테 꿀광 피부라고 하잖아요. 실제로 꿀은 피부 진정과 보습 효과가 있어서 피부 건강에도 도움을 주는데, 사과 식초 또한 노폐물 배출 기능으로 인해서 여드름 예방과 피부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고, 함께 섭취하면 피부에 더욱더 좋은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죠. 만드는 법도 간단해요. 따뜻한 물 1컵에 사과 초모 식초 2~3티스푼 정도 넣고, 꿀도 식초와 같은 양을 넣어 드시는 건데, 단 음료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취향에 맞게 꿀을 더 넣으시면 되죠. 사과 식초와 꿀을 함께 섞어 마시면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보충하면서 몸의 피로를 회복하고 피부도 좋아진다니 꼭 한번 드셔보시는 게 좋겠죠. 그러면 모든 과일들은 몸에 다 좋나? 아니죠. 아쉽게도 아니에요. 이 GI 지수가 높은 식품은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킬 수가 있어요. 특히 고칼로리 식사와 과다한 당분 섭취는 당뇨의 주요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당뇨가 있더라도 적당히 섭취하면 건강에 도움이 되는 과일들 제가 5가지 알려드릴게요. 당뇨가 걱정이라면 바로 이 과일을 드셔야 됩니다. 형형색색의 과일들은 우리의 눈과 입을 즐겁게 하죠. 또 계절마다 다른 제철 과일들을 손꼽아 기다리기도 하고요. 저도 과일만 생각하면 과일 킬러라서 지금도 입에 침이 고이네요. 또 요즘에는 외국에서 나오는 이름이 생소한 과일들도 굉장히 마트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잖아요. 저녁 반찬, 저녁장 보러 마트에 가면은 신선한 과일들도 많고, 이렇게 맛 좋은 과일들 맛있다고 혹시 마음껏 많이 드시고 계시지는 않아요? 아니면 반대로 혈당이나 당뇨가 걱정돼서 일부러 멀리하고 나 한 조각만 먹을 거야, 혹시 이렇게 하세요? 아니죠. 당뇨가 걱정되시는 분들, 이미 당뇨가 있으신 분들한테 유용하고 중요한 과일에 대한 정보를 제가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과일을 어떻게 먹는지에 따라 우리의 건강에 큰 차이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 과일은 맛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리고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항산화 물질 굉장히 풍부하죠. 우리의 건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이런 과일들이. 다양한 과일에는 몸에 좋은 영양소가 굉장히 많은데, 예를 들어 비타민 C가 풍부한 과일은 면역력을 높여주고,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과일은 우리 몸에 세포 손상을 막고 노화 방지에도 도움을 주고, 또 과일에 포함된 이러한 식이섬유는 우리 소화 건강을 돕고 혈당 조절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러면 모든 과일들은 몸에 다 좋나? 아니죠. 아쉽게도 아니에요. 개개인에게 맞는 과일을 선택하는 기준을 잘 살펴보고 우리가 먹어야죠. 과일을 선택할 때 중요한 지표 중 하나가 GI라고 불리는 당화지수랑 GL이라고 불리는 당부하지수예요. 이 두 지표는 우리가 과일을 굉장히 많이 섭취했을 때 우리 몸에 혈당에 미치는 영향을 알려주는 수치라고 보시면 돼요. 어디선가 우리도 GI 하는 GI 지수라고 들어보신 적 굉장히 많으시죠? 이게 칼로리보다 이 GI 지수가 중요하다는 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당화지수, 즉 이 GI 지수는 우리 식품이 혈당을 얼마나 빨리 올리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인데, 이 GI 지수가 높은 식품은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킬 수가 있어요. 반면에 GI 지수가 낮은 식품은 천천히 혈당을 올리기 때문에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면서 당뇨 관리에 조금 더 유리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당 부하 지수, 즉 GL 지수는 GI 지수와 식품에 포함된 탄수화물의 양을 고려한 지표인데, 말이 어렵죠. 쉽게 말해서 GI 지수는 각 그램에 대한 혈당 지수라면, GL 지수는 한 번 먹는 1회 분량으로 계산된 양에 대한 혈당 지수예요. 그래서 이 지수가 실제 혈당 반응을
더 정확하게 반영한다고 볼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당화지수와 당 부화지수가 낮은 과일이 이 혈당 스파이크, 즉 혈당이 급격히 높아지거나 낮아지는 이런 현상을 일으키지 않는데, 이 때문에 혈당이 걱정되시는 당뇨 환자분들은 이러한 과일을 잘 알고서 드셔야 되는 게 중요하겠죠. 당뇨병은 혈당 조절에 문제가 생기는 질환인 거 다 아시죠? 대부분의 경우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정상적으로 작용하지 않거나 인슐린 저항성의 문제와 분비량이 부족해져서 혈당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주된 원인은 크게 보면 유전적인 요인과 생활 습관에 있어요. 이러한 당뇨병은 가족력으로 전해지는 경우도 많고, 또한 불규칙한 식습관, 과도한 스트레스, 운동 부족, 비만 등도 굉장히 주요한 원인인데, 특히 고칼로리 식사와 과다한 당분 섭취는 당뇨의 주요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더더욱 음식을 드실 때 더 잘 알아봐야 하는데, 우리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단 음식, 과일을 섭취하면 안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하지만 당뇨에 도움이 되는 과일이 있다는 거, 이제 이 당뇨에 좋은 과일들을 한번 알아볼게요. 당뇨가 있더라도 적당히 섭취하면 건강에 도움이 되는 과일들 제가 5가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블루베리입니다. 이 블루베리는 대표적인 당뇨에 좋은 과일로 잘 알려져 있는데, 그 이유가 아까 설명드린 GI 지수가 낮기 때문이에요. 이 GI 지수가 낮다는 것은 쉽게 말해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지 않는다는 뜻인 거, 우리 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블루베리는 당뇨 환자들이 섭취하기에 굉장히 좋은 과일이에요. 블루베리는 또 항산화 성분이 굉장히 풍부해서 우리 몸의 세포 손상을 예방하고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도 돼요. 특히 이 블루베리 껍질에 풍부하게 함유된 안토시아닌이라는 항산화 물질은 혈당을 조절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또한 우리 눈 건강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기도 해요. 이 블루베리는 식이섬유도 많고 우리 몸의 소화 속도를 늦추고 혈당 상승도 완만하게 만드는데, 이 블루베리를 생으로 신선하게 먹거나 요거트나 샐러드에 추가해서 먹으면 굉장히 맛있게 드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과유불급 블루베리도 당분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하루 한 줌 정도만 드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당뇨에 좋은 과일 두 번째, 키위입니다. 이 키위는 저혈당 지수 과일이면서 식이섬유가 굉장히 풍부해서 우리가 혈당 조절에 굉장히 좋은 과일인데, 이 키위에 포함된 수용성 섬유질은 소화를 늦추고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어요. 또한 비타민 C랑 칼륨이 풍부해서 면역력 강화랑 심혈관 건강에 도움을 줄 수도 있는데, 이 키위에는 항산화 물질인 폴리페놀과 카로티노이드가 포함되어 있어서 세포 보호 및 염증 완화에도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키위 역시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되겠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너무 많이, 과하게는 절대 안 됩니다. 하루에 1개 정도 섭취하면 좋은데, 이 키위는 간편하게 껍질을 벗기고 바로 섭취할 수도 있잖아요. 껍질을 안 벗기고, 저도 마찬가지로 귀찮아서 반 딱 자르고 수저로 티스푼으로 파서도 깔끔하게 먹을 수가 있어요. 바쁜 일상 속에서도 간편하게 먹을 수가 있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하지만 이제부터는 키위의 껍질을 까지 않고 한번 드셔보세요. 어떻게 키위 껍질을 까지 않고 먹어? 키위의 껍질에는 실은 속살보다 더 많은 섬유질, 즉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변비나 장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고, 굉장히 다양한 항산화 물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의 세포 손상도 막을 수가 있다고 해요. 또 면역 체계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다고 하고, 근데 까슬까슬한 털이 있어서 겉면을 잘 씻어서 껍질째로 한번 드셔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껍질이나 과육에 알러지 반응이 있으신 분들은 껍질을 벗기고 먹는 게 물론 좋습니다. 저도 실은 한 번도 키위를 껍질째 먹어보진 않았는데,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잘 씻어서 도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해 보세요. 세 번째 과일은 배입니다. 배는 저혈당 지수 과일 중에 하나로, 특히 배에는 수용성 식이성분인 펙틴이 풍부해서 우리 몸의 소화 과정을 늦추고 혈당이 급상승하는 걸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배의 섬유질은 장 건강에도 좋고 우리 변비를 예방하는 데도 아주 효과적인데, 배는 비타민 C, 항산화 성분, 그리고 수분이 많이 포함된 과일로 우리 몸의 수분 균형을 유지하는 데도 물론 도움을 줘요. 수분이 풍부한 배는 특히 체내 독소 배출과 배뇨 촉진에도 좋은 영향을 주는데, 이로 인해서 배는 당뇨 환자의 전반적인 건강 유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해요. 또 배는 달콤하고 시원한 맛이 있어 남녀노소 호불호 없이 굉장히 좋아하는 과일이죠. 차게 냉장고에 해놨다
저도 차게 먹으면 안 좋은데 여름철에 더울 때 찬 거 깎아서 아삭아삭 섭취하면 굉장히 좋잖아요. 근데 이것도 하루 1개 정도 섭취하면 좋습니다. 자, 혈당 관리에 좋은 과일. 네 번째는 바로 아보카도. 아보카도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아직까지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요즘 마트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아보카도는 당분이 거의 없는 과일이에요. 오히려 건강한 지방이 많이 포함되고 있어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 여기에는 이 올레산이라는 불포화 지방이 혈당 상승을 늦추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도 시켜주고 혈당 조절도 지원해주는 역할도 같이 해요. 또한 이 아보카도에는 식이섬유랑 칼륨이 풍부해. 이게 혈당 안정화에도 긍정적인 영향도 미치고 우리 몸의 소화작용에도 좋은데, 이는 항염증 효과도 뛰어나고 세포 보호에도 굉장히 좋다고 해요. 또한 이 아보카도는 식사 대용으로 굉장히 좋고 우리 샐러드나 스무디에 넣어서 먹으면 맛있고 건강한 간식이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몸에 좋은 아보카도도 너무 많이 섭취하면 탈이 날 수가 있어요. 하루에 1개 정도 섭취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합니다. 5번째 과일은 사과입니다. 저는 새콤달콤한 이 사과를 정말 좋아하는데, 이 사과가 외국에서는 하루 한 알의 사과면 의사 선생님이 필요가 없다, 진짜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몸에 굉장히 좋아요. 이 사과는 식이섬유가 매우 풍부한 과일인데, 사과에 포함된 펙틴이라는 식이섬유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소화 속도를 늦추고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데도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특히 껍질을 포함한 사과를 섭취하면 이 식이섬유의 섭취량이 훨씬 많아져 혈당 관리에 큰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사과도 또한 이 저혈당 지수 과일로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지 않으므로 당뇨 환자가 섭취하기에 굉장히 좋은 과일이에요. 또한 이 사과에는 비타민 C가 풍부하고 폴리페놀과 같은 항산화 성분도 포함되어 있어 당뇨뿐만 아니라 염증 완화와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을 줍니다. 이 사과는 하루 1개 정도 섭취하면 좋고, 드실 때는 껍질을 깎아서 드시지 마시고 껍질까지 깨끗이 세척해서 함께 드셔야 된다는 점 잊지 마세요. 자, 이렇게 당뇨에 좋은 5가지 과일을 알아봤는데, 이렇게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과일도 섭취 방법이 매우 중요해요. 그럼 당뇨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과일 섭취 방법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당뇨에 안 좋은 과일 섭취법. 첫 번째, 과일 주스로 주시는 거예요. 과일 주스를 100%, 이 100% 과일 주스로 드셔도 가공 과정에서 당분이 많이 포함될 수가 있고, 또 이 액상이라서 몸의 흡수 또한 일반 과일을 먹었을 때보다 우리 몸이 흡수율이 빨라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흡수율이 빨라지면 이 혈당 스파이크를 쉽게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주스 대신 생과일을 섭취하는 것이 훨씬 더 건강에 이로우니 우리 모두 기억하시길 바래요. 또 2번째, 건조된 과일입니다. 과일 자체가 나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건조된 과일인 건과일은 당뇨에 좋지 않아. 왜? 건과일은 과일의 수분 함량은 낮아지고 과일의 부피는 줄어들지만 당분은 그대로 함유하고 있어서 당분 농도가 높아요. 여러분, 혈당 지수 GI가 높아서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건포도, 건살구, 건무화과 등등 굉장히 많이 있겠죠. 이렇게 당분이 농축되어 있는 것들은 당뇨 환자이신 분들은 적당히 또 혹은 피해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3번째, 가공된 과일입니다. 이 가공된 과일을 피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데, 이 가공된 과일이란 뭐냐? 통조림에 들어있는 과일. 이렇게 가공된 과일 굉장히 맛있잖아요. 통조림 복숭아. 생각만 해도 군침이 돌고, 통조림 요새 화채 만들 때 여러 가지 과일 있는 수박 넣고 통조림 까서 그 안에 있는 과일 부어서, 생각만 해도 침이 고이죠. 이 과일 통조림은 과일 주스 시럽이 함께 들어있는 경우가 많아서 당분이 농축되어 있어요. 이 당분이 농축되어 있어 혈당을 급격하게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과일을 섭취할 때는 신선한 과일 그 자체로 섭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몸에 안 좋은 과일 섭취 방법이 이것 말고도 중요한 것이 또 있는데 바로 알려드릴게요. 식사 직후에 마무리로 우리 디저트로 과일 한번 먹자. 디저트로 사과나 배 과일 없나?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렇게 드시고 계시잖아요. 대부분 식사를 다 하시고 입가심으로 과일 한두 조각 정도 드시는데, 이 식후에 당분이 많은 과일을 섭취하시면 식전에 과일을 드시는 것보다 몸에 해롭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식후에 과일을 섭취하게 되면 우리가 식사를 하면서도 혈당이 올라가는데 과일을 섭취하면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갈 수 있고 이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일은 식전에 먹는 것이 실은 과일의 섬유질이 우리 몸에 포만감도 주고 소화도 천천히 하게 도와줘서 탄수화물의 흡수를 늦추게 하는 효과가 있어요. 또한 이 과일을 드실 때는 껍질과 함께 섭취하시는 게 몸에 더 좋은 과일들이 있는데 과일의 껍질 속에는 이 과일의 속살과는 비교도 안 되게 굉장히 많은 식이섬유랑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껍질이 혈당 조절과 소화 건강에 더욱 도움이 되는 과일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예를 들면 사과나 배는 껍질에 많은 영양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껍질을 벗기지 않고 깨끗하게 씻어서 그대로 먹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다만 깨끗하게 세척도 잘 해주셔야 되고 농약이 걱정된다면 유기농 과일을 선택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죠. 이제부터 과일의 영양까지 생각하신다면 껍질은 버리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섭취 방법과 함께 중요한 건 과일을 드실 때의 양을 꼭 조절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양, 적정량. 그럼 맛있는 과일을 한 번 먹기 시작하면 배가 부를 때까지 드시지는 않나요? 물론 그런 경험 굉장히 많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과일은 이렇게 자연적인 당분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적당량을 섭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하루에 한두 개가 적당해요. 일반적으로 보면 이것도 과일 종류에 따라 달라서 굉장히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맛있는 과일 계속 저절로 손이 가더라도 손이 가요 손이 가 건강한 몸을 위해서 참고 너무 많이 먹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건강한 몸을 위해서 건강한 습관이 나를 만든다. 오늘도 꼭 기억해 주세요. 미국의 당뇨병협회 학술지에 따르면 매일 약 57g 정도의 피스타치오를 섭취한 당뇨 환자는 당 수치와 인슐린 감소에 도움이 된다고 발표했어요. 피스타치오는 특히 임신성 당뇨를 예방하는 데 탁월한 효과를 보여 임산부의 혈당 수치 조절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다만 주의하실 것은 시중에 판매되는 피스타치오에는 소금간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셔서 소금이 들어있지 않은 제품으로 구매하시길 바래요. 네 번째로 당뇨에 좋은 간식은 과일이에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바당 때문에 대부분 과일을 먹으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신데 과일에 대한 오해 때문이에요. 과일의 당이 당뇨에 좋지 않다는 건 사실이지만 과일도 우리 잘만 드시면 오히려 당뇨에 좋은 수가 있어요. 다만 한 가지 조건은 정제된 당분을 섭취하지 않는 상황에서 천연당인 과일을 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과일 중에서도 일단 당뇨가 발생되게 되면 우리 먹지 말라는 것, 먹으면 안 되는 것이 너무 많죠. 당뇨는 평생 관리해야 되는 질환이라고 하잖아요. 이것 때문에 평소 즐겨 먹던 음식들을 거의 다 못 먹게 되고 약간 항상 허기를 느낄 수밖에 없죠. 당뇨가 있으신 분들한테 식단 관리가 필수인 이유는 식이요법 없이는 치료가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이 당뇨약은 혈당 수치를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키거나 인슐린을 주입해서 인위적으로 혈당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는 거고 당뇨병을 완치해 주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뇨가 있는 분들이 식이요법을 시작하게 되면 먹지 말라는 음식도 너무 많고 맛있는 기름진 음식도 먹으면 안 되고 밥도 많이 먹지 말라고 하니 먹어도 금방 배가 고파지고 매우 고통스러워 하시는데 당뇨가 있는 분들도 드셔도 되는 간식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알려드리는 음식들은 당뇨가 있는 분들이 드셔도 괜찮을 뿐만 아니라 당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이니 집중해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요. 첫 번째는 바로 초콜릿이에요. 당뇨가 있는데 초콜릿이라니 깜짝 놀라셨죠? 정말 의외의 간식이 초콜릿인데요. 다만 아무 초콜릿이나 드시면 안 되고 다크 초콜릿을 드셔야 해요. 일반적인 초콜릿에는 카카오 말고도 당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당뇨가 있는 분들은 드시면 안 되지만 90% 이상의 카카오로 만들어진 다크 초콜릿은 간식으로 소량씩 드셔도 괜찮아요. 당을 조절해야 되는 이유는 혈당이 올라가게 되면 우리 혈관 속에서 당이 산화돼서 여러 가지 합병증을 일으키기 때문인데 그런데 다크 초콜릿의 카카오에는 폴리페놀 성분이 있어서 산화작용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뇨 환자들의 합병증을 예방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간식이 될 수 있는 거죠. 카카오의 함량이 높아질수록 단맛은 줄어들고 카카오의 씁쓸한 맛은 강해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초콜릿에는 당 성분뿐 아니라 맛을 좋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들어가게 되죠. 초콜릿을 구매하실 때 성분표를 확인해서 카카오의 함량이 높은 것을 구매하시길 바래요. 두 번째로 당뇨에 좋은 간식은 바로 삶은 계란이에요. 당뇨가 있는 분들은 특히 단백질을 섭취는
시간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 이유가 바로 근육 때문인데, 중년 이후의 나이가 되시면 근손실이 급격히 일어나게 되는데, 근육이 많을수록 혈액 속의 당분 대사를 촉진을 할 수가 있어 혈당 수치를 낮추는 데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게 돼요. 이 때문에 근육을 유지하는 것은 당뇨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단백질의 섭취가 중요한 이유도 단백질의 대사를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해서 인슐린 분비를 자극하지 않고 진행되기 때문에 당뇨가 있는 분들뿐만 아니고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한테도 도움이 돼요. 계란 한 개에는 약 6g 정도의 단백질이 함유되어 있고 탄수화물은 거의 없어서 혈당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고 위에 머무르는 시간이 3시간 정도 되기 때문에 포만감이 오래 지속될 수 있어요. 국내 연구진의 연구 결과 하루 3개 이상의 계란을 섭취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대사증후군에 걸릴 확률이 남자는 54%, 여자는 약 46% 정도 낮았다고 해요. 계란을 섭취하면 계란에 함유된 레시틴이라는 성분과 여러 항산화 물질들이 우리 인슐린의 민감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당뇨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계란은 기름에 조리한 후라이보다는 삶은 것을 드시는 것을 권장드리고요. 흰자만 먹는 것보다는 노른자와 함께 드시는 게 좋아요. 계란의 영양소는 흰자보다 노른자에 훨씬 더 많이 함유가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소화가 잘 되지 않는 분들은 흰자는 충분히 익혀 드시고 노른자는 익히지 않고 드시는 것, 즉 반숙으로 드시는 게 소화가 잘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세 번째로 당뇨에 좋은 간식은 피스타치오예요. 미국의 당뇨병협회 학술지에 따르면 매일 약 57g 정도의 피스타치오를 섭취한 당뇨 환자는 당 수치와 인슐린 감소에 도움이 된다고 발표했어요. 피스타치오는 특히 임신성 당뇨를 예방하는 데 탁월한 효과를 보여 임산부의 혈당 수치 조절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다만 주의하실 것은 시중에 판매되는 피스타치오에는 소금간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셔서 소금이 들어있지 않은 제품으로 구매하시길 바래요. 네 번째로 당뇨에 좋은 간식은 과일이에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과당 때문에 대부분 과일을 먹으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신데 과일에 대한 오해 때문이에요. 과일의 당이 당뇨에 좋지 않다는 건 사실이지만 과일도 우리 잘만 드시면 오히려 당뇨에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다만 한 가지 조건은 정제된 당분을 섭취하지 않는 상황에서 천연당인 과일을 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과일 중에서도 블루베리가 특히 좋은데 블루베리의 보라색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가 되어 있어요. 이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은 우리 혈관에 있는 포도당을 근육에 저장시켜주고 간에서 포도당이 합성되는 것을 억제시켜줘서 혈당을 낮춰주는 작용을 해요. 미국의 당뇨병 협회는 블루베리를 당뇨병 슈퍼푸드라고 부르면서 블루베리를 꾸준히 섭취하면 인슐린 감수성을 향상시키고 혈당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고 발표도 했어요. 하루에 150g의 블루베리를 섭취한 실험군은 혈당 스파이크의 발생률이 낮아졌고 인슐린 수치 또한 낮아진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발표했어요. 그리고 사과에는 펙틴이라는 식이섬유가 많이 함유가 되어 있는데 펙틴이라는 성분은 혈당을 낮춰주는 작용을 해서 천연 당뇨약이라고 불리기도 해요. 또한 사과는 껍질째 드시는 게 굉장히 좋은데 우리 몸에 좋은 영양 성분이 껍질에 거의 다 함유가 되어 있어요. 이 외에도 신맛을 나는 과일들이 당뇨에 탁월한 효능을 발휘한다고 해요. 신맛을 내는 과일에는 유기산이 풍부한데 유기산은 혈관 청소를 해주는 역할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 신맛 나는 과일에는 강력한 항산화제인 비타민 C, E, 셀레늄, 아연 등이 풍부해서 우리 몸 안의 염증을 치료해주고 산화된 혈관을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같이 해주기도 해요. 과일이 당뇨에 도움될 수 있지만 드시면 또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건 바로 말린 과일과 과일 주스예요. 말린 과일은 당도가 높고 많이 드시게 되면 혈당을 급격히 높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과일 주스에도 식이섬유가 하나도 없고 당 성분이 첨가된 것들이 굉장히 많죠.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키는 주범이 될 수가 있겠죠. 과일을 드실 때는 가공된 과일이 아닌 천연 상태의 과일을 드시길 추천드리고, 다섯 번째 당뇨에 좋은 간식은 바로 당근이에요. 당근이 당뇨에 좋지 않다고 간혹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당근에는 카로티노이드라는 성분이 굉장히 풍부해요. 이 성분이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데 당뇨로 인한 혈관 합병증을 예방하는데 탁월한 효능을 발휘하는 성분이에요. 당근을 손가락만한 크기로 잘라서 보관하셨다가 공복에 허기가 생길 때 꺼내 드시면 허기도 사라지고 혈당 관리에도 좋고 당뇨나 합병증도 예방할 수 있으니 한번 씹어 드셔보시길 바래요. 함께 드시면 좋은 채소로는 오이, 샐러리, 파프리카 등등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당뇨에 좋은 간식은 볶은 콩이에요. 검은 콩의 껍질에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안토시아닌이 풍부하게 함유가 되어 있고 콩에는 단백질도 풍부하게 함유가 되어 있어 불포화 지방산도 들어있어요. 볶은
생콩은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탁월할 뿐만 아니라 담즙 분비를 촉진하는 데에도 큰 도움을 주는데 변비가 있으신 분들한테도 도움을 주고 근손실을 방지하고 다이어트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당뇨병이 정말 무서운 이유는 당뇨로 인해서 이 혈관에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인데 우리 몸은 전체가 혈관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몸 전체에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이 있다는 거죠. 대표적인 것이 심혈관 질환인데 심장병, 심방세동, 심근경색, 뇌혈관 질환, 파킨슨 치매 등등등 일으킬 수가 있어요. 또 관절과 말초신경에도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는데 당뇨로 발가락, 더 나아가 발목까지 절단하는 상황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굉장히 무서운 질환이에요. 눈의 혈관에도 문제를 일으키면 실명에까지도 이를 수가 있는데 최근 논문에 따르면 당뇨에 걸린 사람은 암에 걸릴 확률이 50%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요. 당뇨는 이렇게 단순히 혈당의 문제가 아니라 몸 전체의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굉장히 무서운 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식이요법을 철저히 해서 당뇨를 예방하고 처방약을 드시는 분들은 식이요법과 병행해서 치료해야 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